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일본 중국 기행입니다. 옮기신 분은 이종인 님이십니다. 이 책은 1935년 카잔자키스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뒤에 쓴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카잔자키스는 당시 아테네 신문인 아크로폴리스의 특파원 자격으로 극동 여행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개인적으로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집어넣을 새로운 풍경과 동물상, 식물상을 둘러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여행 인상에 대한 기록에 1957년에 두 번째 여행을 한 부인 엘레나가 주석과 에필로그를 포함시켜서 지금의 이 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935년경에 일본과 중국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카잔자키스가 일본에 도착하는 장면서부터 고베를 둘러본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기행 니코스 카잔차스키 지음 벚꽃과 대포 배는 향기가 나는 일본만로 들어간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지중해가 봄 기운에 웃음을 가득 싣고 우리 앞에 품을 벌린다. 폭이 좁고 얕으며 상쾌한 바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멋을 지녔다. 94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게 펼쳐져 있다. 어촌들, 비로 인해 거무스름해진 작고 지붕이 낮은 나무집들, 화살같이 기다란 작은 배들, 뾰족한 밀짚 모자를 쓴 어부들, 모래사장들, 바닷물에 뿌리가 젖어있는 검푸른 소나무. 이것이야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푸른 나라 그리스가 아닌가. 나는 한순간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청록색으로 빛나는 아침 바다 위를 배가 조용히 미끄러져 간다. 깨어난 바다 갈매기가 배고파한다. 다리를 늘어뜨린 황새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난다. 일순간 솜털로 덮인 흰 가슴이 빛나고 나는 손바닥에 그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느낀다. 매 순간 풍경이 바뀐다. 어떤 때에는 평화로운 푸른 섬들이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에도 잿빛 화강암들이 나타난다.
깊고 파란 동굴들과 그 멀리에는 하늘로 솟은 지붕과 붉은 무늬 있는 신사가 꽃이 피는 나무들 속에 묻혀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휴 화산들, 지각 변동이 이곳에서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땅은 조각났고 파도가 들이닥쳤으며 이제 940개의 봉우리가 홍수 위에 남았다. 용암이 멎었고 풀이 들판을 덮고 남녀 인간들이 들어와 목초지에서 뿌리를 내렸다. 우리가 오늘 지나간 파란 바다는 일본 호노의 푸른 남상이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햇볕에 살갗을 태운 호리호리한 바닷사람들은 조금씩 힘들여 일본을 정복하고 사나운 아이누족을 북단 해안으로 몰아내었다. 겁이 없는 바다 전사들은 반은 장사꾼에 반은 해적으로 이곳에서 출발하여 풍요로운 중국의 여러 항구에 상륙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선창과 가슴에는 비단과 예술품, 신들, 사상들, 매우 값진 것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의 배는 일본의 에게해에 해당하는 이곳을 조용하고 요염하게 항해한다. 그러나 옆으로 지나가는 작은 배들은 폭풍 속을 지나가듯 파도를 탄다. 해가 중천에 떴고 해안은 햇살 속에 잠겼다. 선실 심부름꾼 소년이 흰 장갑을 끼고 오늘의 라디오 뉴스를 옮긴 인쇄물을 나누어 준다. 나는 이 땅이 병이라도 난 양 잽싸게 그것을 받아 일기예보에서 기온을 알아본다. 도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이른 3월 말에 필 것이다. 일찍부터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는 이런 공고가 들어있다. 우리는 군사방어 지역으로 들어선다. 승객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엄히 금한다. 꽃피는 벚나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포가 오염시키는 것을 보고 낭만주의자는 분개할 것이다. 현실주의자는 코웃음을 치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위대한 현실주의자들인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여 벚꽃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전보를 보낼 정도로 겸손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나는 이 무시무시한 대조를 나의 내부에서 다시 조화시켜 보자는 생각이 들자 무척 즐거워졌다. 그 인쇄물의 문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폴란드인 바이올리니스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가 치솟은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벚꽃을 볼 것이고 동시에 무서움에 약간 전율하기도 할 것입니다. 벚나무 뒤에는 대포들과 참호들, 화약과 가솔린이 숨겨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일어섰다. 그래요. 이 소문난 벚꽃이 모두 가면일 뿐이지 않습니까? 대포를 숨기는 데는 쓸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삶이란 다 죽음의 위장수단이 아닙니까? 가면만을 보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라.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만을 보는 자에게도 재앙이 있으라. 완전하게 보려면 가장 아름다운 가면과 그 뒤에 숨겨진 흉측한 얼굴을 한눈에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서 그 둘을 조화시켜 아직 세상에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합성물을 창조하며 삶과 죽음이라는 쌍둥이 피리를 거장같이 연주해야 합니다. 가엾은 폴란드인은 금발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위험한 전쟁 구역의 아름다운 해안을 보면서 나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일본의 어려운 운명을 가늠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이제 일본은 금이 가득한 신화적인 땅, 지팡구가 아니다. 꽃피는 벚나무와 감각이 예민한 소녀들의 나라도 아니다. 그 소녀들은 찻 주전자를 씻으려 문을 열고는 그만 눈 덮인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기 예사였다.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였네. 어디서 찻 주전자를 닦아야 하나. 목가적인 풍경은 이제 사라졌다. 일본은 문을 활짝 열었고 서양의 바람이 밀고 들어가 소용돌이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난다. 공장,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인구 과잉, 의심. 기계는 작동을 시작했다. 기계를 돌린 손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무서운 악마들이 풀려났다. 그들을 만든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강한 악마들. 일본은 무도에 왔으니 좋든 싫든 춤을 추어야 한다. 무도회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맨 앞줄에 서 있다. 세계의 춤은 일본 춤의 리듬에 좌우될지도 모른다. 그 까닭은 지중해가 더 이상 오늘날의 시대적 고뇌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중해는 고작 하나의 국지적인 바다가 되고 말았다. 세계는 넓어졌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역의 이야기거리일 뿐이다.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태풍이 불고 우리 유럽의 문명을 집어삼킬 것이다. 네 개의 각기 다른 쪽에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여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서로 반목하는 네 개의 거대한 나라들이 서 있다. 중국, 소련, 미국, 일본. 거대한 게임. 미래의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패자들과 승자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중국은 거대한 혼돈이다. 주저앉는 법이 없는 인간 용수철, 황색 개미들이다. 축축한 강바닥으로부터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오르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다시 오른다. 몇 년 전 3천만 명이 강에 휩쓸려 죽었다. 그래도 중국은 꼼짝하지 않았다. 9개월도 지나지 않아 3천만 명 혹은 4천만 명이 진흙에서 올라와 빈 자리를 채웠다. 소련은 세계의 새로운 사상을
전달한다. 새로운 사상이 늘 그렇듯 그 발견자는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한다. 소련은 피가 잔뜩 묻어있는 붉은 깃발 아래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망치와 낫의 상징적 의미는 이중적이다. 망치는 사람의 머리를 부수는가 하면 빌딩을 짓기도 한다. 낫은 옥수수 열매를 벨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자른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업은 절반만 완성되어 소득이 없다. 미국은 기계의 수량, 속도, 기록을 숭상한다. 미국에서는 시간이 돈이 되었으며 정신은 물질을 섬긴다. 처음에는 정신이 주인이었던 것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정신은 끝내 노예로 전락했다. 유럽이 시작한 것을 미국이 끝을 맺었다. 거인에 대한 숭배, 수량에 대한 숭배는 위험하다. 그것이 바로 퇴폐의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문명은 언제나 거대한 양과 굉장한 규모에 빠져 죽기에 마련이다. 거대한 도시들, 웅대한 극장들과 축제일들, 호화로운 건물들. 일본은 태평양에서 넷째 가는 거인이다. 불가사의하고 운명적인 이 나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것들을 합쳐서 뛰어난 통일체를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일본은 강건하고 차지할 줄 알며 무서운 타중 나선형 용수철 같은 동양적 정신과 기술이 발전한 유럽 문명의 물질을 다루는 능력을 통합하려고 한다. 일본의 전통적 기사인 사무라이는 기모노 위에 무거운 철제 무기로 무장했다. 일본은 원래의 기지를 지키려고 애쓴다. 그들의 본바탕은 부드럽고 강하며 감각적이고 무자비하다. 일본이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옛 정신을 상실하고 모든 벚꽃은 시들어버려 이 매력적인 나라가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시간을 내린 대답에 따라서 아시아의 미래, 곧 세계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일본은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한 갈래의 길은 거리낌 없이 서구 문명을 따라 기계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고 오래 간직했던 전통적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한 갈래의 길은 자신의 얼과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단지 일본의 신비한 정신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갑옷으로만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좀 더 뛰어나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서구 문명을 수단으로 삼자는 것이다. 삶을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를 물질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세계를 물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의 타락을 동반하기 십상이다. 기계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물질에 관계되는 모든 잡다한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정신에 마음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완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있다. 물질적 정복으로 인하여 거대해진 세계의 새로운 육신에 그와 비슷할 정도로 거대한 정신을 불어 넣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이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접어버린 사람이 많다. 일본이 할 수 있을까? 몸서리 나는 이런 의문을 품고 나는 태평양의 여왕이 사는 꽃피는 나라에 발을 디뎠다. 고베. 아침에 고베에 입항했다. 가벼운 구름이 봄 하늘을 덮었다. 공기는 습하고 석탄 냄새가 났다. 지붕이 낮은 목조 가옥들, 이들과 나란히 서 있는 높은 마천루에는 거대한 일본의 간판들과 깃발들이 달려 있다. 부두로부터 산자락까지 어디에나 높고 연기를 뿜는 굴뚝들이 있다. 나의 내부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움을 벌였다. 저런, 이 무슨 더러운 꼴인가. 봄 공기가 매연에 오염되다니. 서구 문명의 악영향이 문나라들의 게이샤인 일본의 깨끗하고 웃음 짓는 얼굴에 이렇게 많이 번져 있다니. 인간의 마음, 그 신성한 새가 앉아 놀이할 수 없는 세계에는 꽃나무 한 그루 나만하지 않겠구나. 다른 목소리가 조롱하듯 가차없이 반박한다. 집어치우게나. 한탄은 그만해. 불가피한 것에 한거하는 어리석은 짓 좀 그만둬. 새로운 현실에서 차가운 듯하면서도 단단한 아름다움을 찾아보게. 필요를 욕망으로 만들게나. 그래야만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흐려졌다. 이윽고 배는 방수 외투를 입은 일본인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말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짐을 부렸다. 불필요한 동작을 찾아볼 수 없었다. 키가 작고 강하며 해에 걸린 남자들의 눈은 빛났고 힐끔힐끔 주위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행동이 참 빠르기도 하지. 이 황색 망일꾼들이 언젠가 파리, 런던, 뉴욕을 짐 하나 없이 비워버리리라. 나는 서둘러 미국인 거리를 떠나 골목길로 들어간다. 심호흡을 한다. 라오스풍의 등이 상점마다 걸렸다. 이국적인 횃불 행진. 알록달록한 불빛 속에서 웃고 있는 사내들의 얼굴이 빛난다. 인도에 잡다한 것들을 늘어놓았다. 장난감, 과일, 기모노, 남학신, 과자, 삶은 달걀, 호박씨, 땅콩. 좁고 어두운 골목에는 꽃을 피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 뒤로 작고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있다. 목조 건물 앞에 막대의 향들을 피웠으며 똑바로 서 있는
오래된 돌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신실한 구주노키가 누워있다. 이제 빗줄기가 굵어진다. 나는 잠시 꽃핀 나무 밑에서 멈춘다. 쌍둥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은 여자 거린이 사찰의 문 앞에 서 있다. 모자는 서로를 단단히 묶었다.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다른 손으로는 찢어진 종이우산을 들고 두 애들에게 받쳐준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야윈 손바닥에 동전 한 잎을 놓는다. 여자가 웃는다. 아메리카? 아니요, 기리샤. 눈초리가 지켜 올라간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기리샤.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들은 것이다. 사찰의 작은 문 아래에 매달린 붉은 등불 밑에서 나는 그녀를 본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썩은 이들. 누이라는 뜻의 일본말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좋은 말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터인데. 그녀가 받드는 신, 부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시주하는 돈으로는 한 사람을 7년 동안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말 한마디는 70년을 먹일 수 있다. 비가 퍼부었다. 억수 같은 비가 붉은 등 위에도 떨어진다. 젖은 묘비는 빛났다. 여자는 우산을 내 머리 위로 뻗친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간다. 우리 넷은 조용히 신실한 구주노키의 묘 앞에서 찢어진 종이우산을 받쳐들고 웅크린 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행복했고 젖은 대지에서 향내가 났다. 새벽에 잠이 깼다. 일본의 도시가 밤잠으로부터 어떻게 깨어나는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난다. 비가 내린 뒤에 순수한 공기. 성스러운 마야산은 검붉은 장미처럼 빛난다. 산 기슭에는 하얀색의 고급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가게들은 벌써 문을 열었다. 일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들은 태양의 리듬을 따른다. 몸을 씻는데 긴 시간을 들이고 요란한 소리를 낸다. 강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진한 주스를 마신다. 가지수가 많은 절인 채소들과 큰 그릇에 담긴 쌀밥을 먹는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남편을 수발한다. 남편에게 나무 그릇에 든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져다 준다. 옷 입는 것을 도와준다. 구두를 닦고 구두끈을 묶어준다. 문을 열어주며 깊이 머리를 숙여 조용히 경의를 표한다. 일본에서 남자는 아내의 섬김을 거만 떨지 않고 불쾌감 없이 받아들인다. 여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남편을 섬긴다. 신을 길들이고 신과 함께 자는 여사제 같다.
이제 도시가 잠을 깬다. 나막신을 신고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 농가의 딸들이 지나간다. 그들의 어깨에 가로로 걸쳐져 있는 긴 막대에는 채소와 과일이 가득 든 바구니들이 매달려 있다. 흔한 간이식당들이 문을 연다. 머리에 터번 모양의 모자를 쓴 요리사가 서서 그들을 기다린다. 가게의 간판들이 점점 뚜렷해진다. 용 모양의 글자들, 그 용들이 잠을 깬다. 어수선하게 보였던 간판 글자들이 단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절에는 아직 종이등이 빛을 낸다. 아무 장식도 없는 초라한 법당, 목조 불상 하나가 법당 뒷전에 있을 뿐이다. 입구에는 신도들이 동전을 집어넣는 시주함이 놓여 있다. 나는 멈춰서서 부처를 본다. 사랑스러운 스승,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그는 웃고 있다. 아몬드처럼 생긴 눈은 아래쪽을 바라본다. 사바 세계의 헛된 소음을 다 듣는 커다란 귀, 막일꾼, 상인들,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가끔 동전을 시주함 속으로 집어 넣을 때 그 귀는 동전 소리를 듣는다. 그 귀는 어느 날 잿더미처럼 세계를 덮을 거대한 침묵을 듣는다. 불자 하나가 잠시 멈춰서서 손뼉을 3번 친다. 신을 불러내어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표시인 것 같다. 그는 동전을 시주함에 넣고 손을 합장하고 소원을 빈다. 그는 사업이 잘 되기를 빈다. 부처에게 도와달라고 빈다. 부처는 서늘한 어둠 속에서 음험하게 미소 짓는다. 고대 로마에서 점쟁이들이 골목길에서 서로 만날 때 웃는 것처럼 나도 부처를 보고 웃는다. 이제 걸음을 떼어 길을 걸어간다. 공장의 사이렌이 울기 시작한다. 상당수의 여공들이 알록달록한 기모노를 입고 웃으면서 종종 걸음으로 곁을 지나간다. 나는 머리를 돌려 한동안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웃기 시작한다. 나는 그들에게 명랑하게 소리친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많은 수의 활기찬 목소리들이 내 인사에 응답한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간이식당에서는 냄비들이 달궈지고 있다. 임시 변통의 화덕들을 인도에 만들어 놓았다. 채소와 과일 장수들이 바나나, 사과, 대만산 배 등을 진열해 놓았다. 대나무 막대에 어깨를 걸친 짐꾼들이 항구 쪽으로 바삐 걸음을 재촉한다. 길에서 만난 친구들이 인사를 한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싸고 고개를 깊이 숙여 3번 절한다. 절을 하면서 머리를 들어 친구의 안부를 묻고 만난 기쁨을 표현한다. 세계에서 일본인들보다 더 정중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정중함을 외부로 표현하는
그들의 형식은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다. 일본인들의 유명한 웃음은 가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가면으로 인해 삶이 좀 더 기분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좀 더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워진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단련하고 자제하며 모든 아픔을 내 속에 가두며 나의 재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가면은 서서히 얼굴이 되고 단순히 형식이었던 것이 본질로 변한다. 가스 가이슈라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이와 관련하여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경지를 몇 구절로 표현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어라. 자신 앞에서는 엄숙하라. 고민이 있을 때 용감한 마음을 지녀라. 항상 즐거워하라. 칭찬을 받으면 무관심하라. 남이 욕을 하면 냉정해져라. 햇살이 이미 거리에 넘쳤다. 가게의 창문이 빛난다. 게이샤들이 옷을 벗고 잠을 잘 시간이다. 밤일이 끝났고 춤추느라 발은 지쳤다. 손가락들은 세 줄의 샤미셴을 연주하느라 뻐근하다. 이제 옷을 벗고 쉰다. 허리끈을 푼다. 오비라고 부르는 허리띠를 푼다. 오비는 폭이 넓고 비단 안장처럼 등허리에 걸치는 장식이다. 향내 나는 기모노를 벗고 오렌지 꽃으로 만든 화장수로 세수를 한다. 다다미 방에 이불을 깐 후 눕는다. 매우 조심스럽게 목을 작고 딱딱한 베개에 올려놓는다. 높이 세운 모양의 머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게이샤들은 오래되고 그림같이 멋있는 전통에 따라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한다. 그들은 모가스들처럼 유럽 패션을 따르지 않으며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유럽풍의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는 법이 없다. 신여성들은 이들을 비웃는다. 게이샤들은 오랜 전통을 따릅니다. 그렇게 해야 굽은 다리와 정수리의 털 없는 부분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게이샤는 일본의 가면들 중 하나이다. 아마도 가장 감미롭고 가장 거짓된 아름다움에 속할 것이다. 게이샤가 거리를 걸어갈 때의 모습을 보자. 단정하고 갓난 어린애 같은 눈으로 웃음을 짓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왜냐하면 도발적이고 거만한 눈빛을 지닌 경솔한 백인 여자들을 보는 것은 지겹기 때문이다. 사무실들이 문을 열었다. 긴장한 황색 손들이 온갖 것들을 움켜잡는다. 전화, 면화, 설탕, 철, 비단, 화학제품, 선박 등등 고배의 거대한 골칫거리들이 모두 잠을 깬다. 혼잡한 전차들이 종을 울리며 거리를 지나간다. 키가 작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여자 차장이 입술에 영구적으로 응고된
미소를 띠며 표를 받는다. 그녀는 승객들에게 단조롭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도는 남녀들로 넘친다. 모든 여자들은 아기들을 포대기로 싸서 등에 업는다. 여자들, 남자들, 아이들, 가릴 것 없이 어린애들을 등에 업는다. 인간 캥거루들이 나막신으로 돌을 차며 돌아다닌다. 탁탁탁탁, 탁탁, 탁탁. 이것이 일본 거리가 내는 큰 소리이다. 나는 왔다 갔다 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주위를 거닐면서 나의 임무를 수행한다. 유명한 풍자소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쓴 일본의 해학가 나스메 소세키를 줄곧 생각한다. 고양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일컫는다. 소세키는 평생 만담가로 살고 있다. 그는 당대의 들떠있던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침착함을 견지했고 통찰력 있고 세련된 동양인이다. 그가 말했다. 인생은 무척 즐겁다. 차의 맛을 품평하고 화단의 화초에 물을 주며 그림이나 조각상 앞을 한가롭게 거닐고 이야기하거나 우스갯소리를 만드는 것, 이 모두가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런 즐거움들이 문학의 주제가 아니고 무엇이라. 예를 들어 중산층인 어떤 사람은 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분명히 경찰서 앞에 멈춰 한 소년이 경찰에게 쥐를 맡기는 것을 보거나 허풍쟁이가 제 자랑하는 것을 엿듣는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가 진정으로 뭔가를 보거나 듣고 싶다면 허둥대어서는 안 된다. 허둥댄다면 그는 결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시장으로 바로 갈 것이다. 그 유머리스트의 말들을 되새기며 이런 식으로 어슬렁거리는 것이 여간 흐뭇하지 않다. 그렇다고 바쁘게 돌아가는 고배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지구 위를 어슬렁거리며 걷는 도중에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열정이기 때문이다. 1. 나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차분히 살아라. 2.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지녀라. 그리고 마음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라. 3. 조상을 숭배해라. 4. 천황의 뜻을 내 것으로 삼아 이행하라. 이것이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4가지 중대한 원칙이다. 일본인들은 형이상학의 거창한 문제들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힌두교도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잃고 우주 속에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계가 어디에서 생겨나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광대한 사상의 지평선은 그들에게 희미하고 무익한 느낌밖에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은 시야를 좁혀 제한된 범위에서 완벽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땅과 바다, 조상의 유골더미,
나라의 탈곡장 등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단 한 가지 창조적이고 지고한 의무는 자기 민족이라는 좁은 세계 속에서 일하고 자신들의 재주를 발휘하는 것이다. 개개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우주는 바로 일본이다. 그 우주 속에는 자신이 편안히 머물 곳이 있다. 그들의 조그만 체구는 용수철처럼 성급하고 보이지 않게 진동하며 날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차분한 그들의 정신은 자신들의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궁극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는다. 일본인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마음은 개인적인 것이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한 심장의 고동소리를 내는 육체의 하루살이 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마음은 자기 민족 모두의 마음이다. 올바른 길을 찾아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일본인에게 형이상학적 체제는 필요하지 않다. 일본인은 자신의 마음, 즉 그 민족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의 행동은 단순하고 민첩하며 확고하다. 일본인은 행동할 때에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두견새는 이렇게 노래한다.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일본인은 말한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일본인은 이 지상에서 행동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직업이 무엇이든 일본인은 자신의 역량으로 민족의 번영과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본인은 개인의 이해와 민족의 이해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다고 여긴다. 두 세대 전에 일본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위대한 메이지 천황은 여가 시간에 운문을 짓곤 했다. 일본인들은 모두 그가 쓴 기도문 같은 삼행의 시를 배운다. 운명이 너를 무엇으로 만들건 왕이든 짐꾼이든 죽을 때까지 그 일에 봉사하라. 작다알막한 일본인 실업가 한 사람이 오늘 오후 내내 나에게 자신의 공장을 두루 보여주었다. 그곳에서는 분말로 된 모계약을 생산했다. 나와 얘기할 때 키가 작아 뒤꿈치를 들고 서 있던 그 실업가는 열정과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말하는 품이 자기 공장이 확장되고 번영함으로써 일본 전체가 영화롭게 되고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사업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야망이나 경제적 이열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과의 밀접하고 거룩한 합작의 결과였다. 공장을 짓고 원료들을 상품으로 만든 자신의 노력은 덧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는 민족 전체가 자신의 사업을 지켜보고 번창하게끔 힘을 써준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덕분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실업가의 욕망은 개인의 욕심을 초월하여 신성한 의무로 승화될 수 있었다. 공장을 나와서 그 실업가와 나는 저녁을 먹으려 한 음식점으로 갔다. 뜨거운 물에 적신 작은 수건을 받아서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과 손을 닦았다. 우리는 작은 잔으로 미지근하게 데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약간 피곤했다. 공장들은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흥미를 돋운다. 그 정도를 넘어서면 공장을 둘러보는 것이 피곤하고 흥미가 없어진다. 나는 인간이 어떻게 물질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지 보고 싶다. 그러나 실업가나 상인의 주의를 끄는 것들은 전혀 알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짐으로 여겨져 알게 되더라도 곧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이 능청스러운 일본인은 내 속의 불만을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세련된 재간을 부릴 수 없었다. 얼마 동안 잠잠히 있다가 과일이 나올 차례가 되었을 때 뜻밖에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일과가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사무실을 떠나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집으로 가면 곧바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 다음 기모노를 입고 맨발로 정원으로 나가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봅니다. 창가에 앉아 달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아내가 샤미센을 연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시를 낮은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사랑하고 싶네, 사랑하고 싶네. 산에 핀 벚꽃아, 너밖에 없네. 그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나는 이 다재다능한 실업가를 살펴보았다. 그 예민한 두뇌 회전과 신비하고 마술적인 정신력에 탄복했다. 그의 한숨과 한탄의 말이야말로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그가 의식했을까? 짧은 침묵 뒤에 그는 웃음을 지으며 내 잔에 술을 부어주고는 말했다. 오늘 밤 우리의 위대한 여류 시인은 아키코입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시를 썼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은 집에 금못 하나를 박는다. 그는 괴상하게 웃었다. 절반은 열광적이고 절반은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이 시의 구조를 약간 바꾸어 내 것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은 집에 나는 작은 초록색 촛불을 밝히고 모기들을 쫓는다네.